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공부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그대로 물체가 이동해야 됩니다. 즉,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떠한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 또한 무엇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동 거리가 그대로 똑같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힘이 작용한 방향과 그리고 이 물체가 힘의 방향대로, 즉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반드시 똑같이 일치해야지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라지 W로 표현을 하게 될 것이며 힘이라고 하는 것은 force에 F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 이동 거리는 S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일이라고 하는 것은 W는 FS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측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측정할 때 필요한 단위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이 일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위, 이 다음에서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단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단위는 J, 줄이라고 읽게 될 것이며 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으로 배웠었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줄은 Nm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죠? 1m 이동시켰다 라는 게 우리는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 문제는 꽤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니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느냐? 이렇게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X축에 해당되는 것이 이동 거리의 단위, 즉 미터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Y축에는 힘의 단위였던 뉴턴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이동 거리와 힘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측정하고 싶을까요? 바로 일의 양을 측정하고 싶을 거예요. 자, 일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바로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해준다고 했어. 근데 곰곰이 보니까 현재 힘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Y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Y축. 그리고 이동 거리에 해당되어 있는 것은 X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X축과 Y축을 곱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현재 그래프에서 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그래프 아래 넓이를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즉 만약에 이동거리 힘 그래프가 등장했을 시에는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구하여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이라고 하는 것, 즉 일의 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지금 해드린 거고, 이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일이 진행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이에요.
이렇게 쓰도록 하죠. 중력과 일의 양. 자, 첫 번째. 책에서는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자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표면에서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 물체를 우리가 특정 높이까지 이렇게 들어 올렸다면 제가 중력에 대한 일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위치에서의 물체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중력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물체에 제가 이동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중력의 크기를 이겨내고 이 높이만큼 제가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중력에 대한 크기를 이겨냈다. 즉, 중력의 크기. 이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뉴턴, 즉 힘의 크기인 F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내가 들어 올린 높이와 똑같겠죠. 그러므로 중력의 크기 곱하기 높이가 뭐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1의 양을 구하였던 F 곱하기 S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즉, 저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쵸? 그리고 들어올린 높이는 똑같이 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우리가 무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었습니까?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 곱하기 9.8, 즉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를 9.8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주는 것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의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예요. 중력 방향으로 이동. 오케이? 자,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됐을 시에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그냥 이를 특정한 높이에 있던 물체가 중력으로 인하여 아래로 뚝 떨어지는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물체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중력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똑같이 이 높이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므로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에 대해서 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와 이동한 거리, 즉 FS이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이 물체가 위치하고 있는 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곱해놓고 나니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식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력에 대하여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은, 자, 일의 양을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0인 경우는 없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일의 양이 0인 경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다시 잡고 가야 됩니다. 갈게요. 세 번째. 1의 양이 0인 경우. 우리는 1의 양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는지 한번 보자면은 1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과 그리고 이동한 방향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다면 1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1의 양이라고 하는 식은 결국은 W, F 곱하기 S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나온다면 전체 1의 양은 빵!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힘이 0인 경우. 힘이 0인 경우도 결국은 1의 양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것은 바로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가 힘의 양은 0인 거예요. 등속 운동.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운동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등속 운동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이동 방향이 0인 경우예요. 이동 방향이 0인 경우. 제가 지금 이 칠판을 아무리 세게 누른다 하더라도 칠판을 꿈쩍도 안 해요. 나는 힘은 계속해서 주고 있어. 그런데 이동을 안 했지. 이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여기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벽을 미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1의 양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별표 한 5조 5억 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일을 한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직 방향이라면, 자,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 칠판 지우개를 여기서부터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이 칠판 지우개의 한 일과 힘의 힘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었고 이동 방향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지금은 얘한테 한 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얘를 들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질문할게요. 내가 이 칠판 지우개를 이렇게 밀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들고만 있어요. 근데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즉, 나는 옆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준 적이 없어. 그러므로 이 칠판 지우개가 옆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들고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이 0이다. 하지만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두 가지로 한번 단계를 지어볼게요. 내가 얘를 들어 올리는 거는 일을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동을 한 거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즉, 들어 올려서 이동하기 전까지는 일을 했다. 하지만 들어 올린 후에 이동을 했을 시에는 일을 하지 않은 거다.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에 대한 문제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특히 세 번째 이 친구는 별표 한 5조 5억 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와 전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책에서는 3번과 4번으로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한꺼번에 표현을 하도록 하죠. 에너지와 전환이라고 4번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에너지와
전환. 뭔지 보도록 하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바로 에너지의 단위. 바로 아까 1의 단위랑 똑같았던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m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이 n 곱하기 m은 어디의 단위였어? 1의 단위였지. 그러므로 에너지는 1로 전환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공부했었던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바로 계단입니다. 자,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계단이 이렇게 존재해요. 내가 어떠한 물체를 들고 이 위로 옮길 거야. 이렇게 옮길 거야. 얘는 옆으로도 이만큼 이동을 했고, 그리고 위로도 이만큼 이동을 했어.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물체를 들고 계단을 이렇게 오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물체에 진짜 가해주는 힘의 크기, 즉 힘의 방향은 어디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볼게요. 힘의 방향. 자, 내가 정말 힘을 주는 방향은 어디 방향이에요? 중력과 반대 방향. 중력과 반대 방향. 그러므로 내가 정말 일을 했다. 즉 힘의 방향과 똑같이 일치하는 이동 거리는 어디라고 봐야 돼? 이동 방향은 얘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뭐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B 방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계단에서의 일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물체의 무게. 왜 물체의 무게야? 내가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보다 더 큰 힘을 작용했기 때문에 들어 올렸을 테니까. 그쵸? 즉, 그 물체의 무게 곱하기 계단을 올라가 높이만 생각을 해야지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첫 번째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자, 에너지를 그냥 2로 약자로 쓸게요. 자, 위치 에너지는 이러한 기준면에 위치하던 공을 내가 들어 올렸을 때 여기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에요. 즉, 내가 저 높이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즉,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의 일의 양은 어떻게 구했어? 일의 양 어떻게 구했나 보자. 어떻게 구했습니까? 무게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로 구했습니다. 즉, 저것을 약자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9.8 mh로 구하게 된다. 즉, 우리가 저 식만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뭡니까? 물체를 들어 올린
일의 양이 뭘로 전환된 거라고 봐야 돼?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일의 양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일 거고요. 자, 그리고 자세히 한번 봅시다. 9.8 mH. 그냥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위치 에너지와 질량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면 여기에 질량을 넣을 거고 여기에 에너지를 넣을 때 질량이 계속해서 커지면 위치 에너지도 쭉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와 높이로 비교 분석을 해보자면 높이도 숫자가 커진다면 전체적인 위치 에너지도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즉,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가 뭐와 비례하다?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라고 우리는 결론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왼쪽만 한번 지우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운동 에너지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텐데 잘 봐. 자, 일로 와서 다시 세 번째라고 써보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 물체의 질량이 처음보다 2배가 증가하고 그리고 처음보다 3배가 증가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위치 에너지는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똑같이 2배가 증가했을 거고 똑같이 3배가 증가했을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 물체의 높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비해서 물체의 높이가 2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처음에 비해서 3배가 증가하였다.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똑같아. 왜? 서로 비례 관계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즉,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한다. 2배가 증가한다면 2배가 증가할 거고 3배가 증가하면 3배가 증가된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 부분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 바로 운동 에너지예요. 두 번째, 운동 에너지. 자, 내가 어떠한 물체에 일을 딱 줬어. 탕! 하고 밀었어. 힘을 줬고 그 물체는 이동을 했어. 그러면 그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바로 속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의 사전적 정의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는 것인데 식부터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다. 오케이? 속력의 제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운동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그냥 곱해져 있는 식이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운동 에너지도 똑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뭐랑 비교를 할 것이냐? 바로 속력의 제곱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느냐? 속력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자, 단순하게 속력의 제곱이라는 제곱을 한 숫자 자체가 그냥 커지게 되면 운동 에너지 전체적인 값은 어떻게 돼? 같이 커지게 돼요. 그러나 제곱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 에너지와 속력이라고 하는 제곱이 이루어지지 않은 값을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요. 바로 이러한 식이 그려지게 됩니다. 곡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우리는 이러한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뭐에 비례한다? 제일 중요한 거 속력의 제곱과 속력의 제곱 n라고 쓰는 게 더 문맥상으로 맞겠네.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위치 에너지는 단순하게 9.8mH 그냥 곱해져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는 속력의 제곱값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이 2배로 증가했을 때 혹은 속력이 2배로 증가했을 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얘는 운동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도록 하죠. 다시 1번으로. 만약에 물체의 질량이 처음에 2배, 원래 있던 값에서 똑같이 2배가 되고 그 다음 똑같이 3배가 되었다면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똑같이 비례하게 되므로 똑같이 2배 그리고 똑같이 3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에는 속력의 제곱이 아니라 속력으로만 한번 가볼게요. 물체의 속력이 처음에 비해서 2배가 되었고 그리고 처음에 비해서 3배가 되었을 때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제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2배가 되면은 제곱되어 나오게 되는 수는 몇이 되는 거야? 바로 4배가 된다. 그리고 3배가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9배가 된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그냥 3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물체의 속력의 제곱이 처음에 비해서 2배가 되고 처음에 비해서 3배가 된다면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 값은 처음에 비해서 똑같이 2배, 처음에 비해서 똑같이 3배. 왜? 운동 에너지는 물체 속력 제곱에 비례하였으니까. 이해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수업은 여기까지.